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다. 일본 항복 소식을 들은 김구 선생이 했다는 말입니다. 27년간을 이국 땅에서 풍찬노숙하며 그토록 바랐던 조국의 해방을 두고 왜 김구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미군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한국 광복군. 느닷없는 일제의 패망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국내에 진공하는 절호의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구가 탄식한 것은 앞으로 펼쳐질 조국의 운명을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방은 찾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의 3년. 우리가 해방공간이라 부르는 그 시기. 한반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격동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We are now 2 minutes to the bomb run.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정오 일왕의 육성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清は帝国征服をして米英日ソ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離脱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일왕이 얘기한 공동선언은 그해 7월 발표된 포츠담 선언. 여기에서 연합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일왕이 이를 수락한다는 것, 즉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6년에 걸친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일본의 식민 통치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독립국가의 기틀을 세우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그 첫 주자는 몽양 여운형. 그는 일본 패망에 대비해 1944년 8월 비밀리에 건국동맹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그날 저녁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6일 서대문 형무소 앞은 아침부터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갇혀있던 독립운동가들이 풀려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형무소 문이 열리고 갇혔던 이들이 드디어 해방된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랜 옥살이로 마르고 창백해진 독립투사들. 환영 나온 이들과 감격의 악수를 나눈 이들은 해방의 기쁨에 거리를 누비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방의 첫 페이지는 하루 늦게 장식되고 있었습니다. 종로에서 서울역까지 거리는 온통 해방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당시 소련 영사 부인 파냐 샤부시나는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8월 15일 경성은 마치 쥐죽은 듯 고요하였다. 시민들은 일본의 항복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냥 기다렸다. 기쁨과 희망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러나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환희에 가득 찬 사람들의 거대한 물결이 온 시내, 온 나라를 뒤덮었다. 수많은 사람이 파도처럼 광장과 거리와 골목을 가득 메웠다. 해방을 맞아 조선의 민중들은 이렇게 새로운 나라 건설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지부가 8월 말까지 전국에 145개 이상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물결이 거센 파도를 일으키기 전 한반도는 새로운 외세의 개입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8월 26일 소련군이 평양에 입성했고 9월 8일에는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전 합의에 따라 38도선을 경계로 두고 각각 군정을 선포했습니다.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내려진 일반 명령 제1호. 이에 의해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경계선으로 그어졌던 38도선.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가른 분단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1945년 9월 9일
미군이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이날 오후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는 미군과 일본 측의 통치권 이양문서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35년간 조선 민중을 억압하던 일장기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가 내걸렸습니다. 38선을 경계로 해서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일본군은 미군이 무장해제시킨다. 38선 북쪽의 만주 지역에 있는 일본군은 소련군이 무장해제시킨다. 그래서 일본군 항복 접수를 위한 군사 분계선으로 그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한반도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의지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였던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과 동시에 전국적 조직으로 퍼져갔습니다. 좌익 진영의 박헌영 역시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 재건을 선언했습니다. 우익 세력은 관망하고 있었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지도자들의 귀국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운형은 박헌영과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건준 주최로 전국 대표 1000여 명이 참석한 조선인민대표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정부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조직하고 이승만, 김구, 김원봉, 조만식 등 해외와 이북에 있는 이들까지 포함된 55명의 전국인민위원을 선출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익 진영은 다음 날인 9월 7일 중경 임시정부를 지지하며 국민대회 준비회를 결성해 맞섰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송진우, 김성수 등이 주축이 된 한국민주당을 창당합니다. 이로써 국내 정치 세력은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좌익과 임시정부 지지를 표방한 우익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좌우 합작을 모색했던 건준의 시도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실패한 셈입니다. 친탁, 찬탁 그 논쟁을 거치면서 좌우 대립으로 급격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해방 전국 때 전국이 혼란스러운 어떤 모양새, 프레임이 이제 거기에 있었고, 또 하나는 많은 정파, 정치적 세력이 이제 난무를 해요. 정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당에 관한 등록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해요. 3인 이상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진 단체들이 군정청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 단체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막 서로 막 등록을 합니다. 실제 그 당원 수를 합쳐 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사람 등록을 정도로 정치 그 어떤 과잉 현상이 너무나 심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 미군정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9월 9일 메가더 포고령 발표 당시부터 일관된 것으로 38도선 이남에는 미 군정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0월) 발표된 미 군정 장관의 성명 역시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 군정 외에는 어떤 형태의 정부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 활동하던 정치 지도자들의 귀국이 시작됐습니다.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 일행은 11월 5일 충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에 도착해 교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해에서 발이 묶여 11월 23일에야 귀국길에 오릅니다. 임시정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국해야 한다는 미군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이 임시정부 주미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승만이 메가더 장군의 전용 비행기 바탄호를 타고 10월 16일 개인 자격으로 입국합니다. 모든 정당이나 당사가 다 합동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조선의 완전 무결한 독립을 차지하는 것이 나의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회는 전무한 기회여 또 후무할 것입니다. 그는 귀국 후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하고 임시정부 인사들에 맞서 전국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한편 상해에서 발이 묶였던 김구 주석 일행은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자격을 포기하고 개인 자격으로 환국했습니다. 임정 귀국 환영 준비위원회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한 귀국이었습니다. 김구 주석을 수행했던 장준하는 김포공항 도착 당시 심정을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벌판뿐이었다. 일행이 한 사람씩 내렸을 때 우리를 맞이하는 건 미군 병사들 몇이었다.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깨어지고 동포의 반가운 모습은 허공에 모두 사라져버렸다. 나부끼는 우리 국기, 환상의 환영 인파, 그 목 아프도록 불러줄 만세 소리는 저만치 물러나 있고 검푸레한 김포의 하오가 우리를 외면하고 있었다. 서글프고 쓸쓸한 귀국길이었습니다. 임시정부와 의정원 요인들이 환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우리 국민들은 잇따라 환영회를 열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미 군정은 2분 이내에 육성 방송을 허락했습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27년간이나 꿈에서도 잊지 못하고 있던 조국 강산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나와 나의 각원 일동은 한갓 평민의 자격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독립 완성을 위하여 진격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동포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국가 독립의 시간을 최소한도로 단축시킵시다. 12월 초가 되어서야 임시정부 대다수 강요들의 귀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 환영대회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15만 명이 모일 만큼 김구와 임시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별했습니다.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 두 분 자체가 독립운동을 같은 시기에 했지만은 전혀 다른 노선과 다른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주적인 반공 국가를 만드는 것이 미군정의 때는 훨씬 맞는 것이다. 반면에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정반대했어요. 단독정부 수립은 안 된다. 그래서 단독정부 수립 자체가 민족의 통일을 저해한 거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다. 김구 선생의 어떤 정치적 노선은 이승만하고 너무나 정반대였고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노선이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을 했고 이승만 박사가 결국에는 그 당시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져가게 됐죠. 주요 인사들이 속속 환국하면서 주권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은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해방 공간을 뒤흔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상이 모인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찬탁이냐 반탁이냐, 한반도는 또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모스크바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 3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한반도 문제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생 대한민국에 대한 4대 강대국의 신탁 통치 방안이 결정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통일된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임시정부와 상의해 최장 5년의 신탁 통치를 논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2주 이내 미소공동위원회 소집도 명시됐습니다. 이제 막 일제강점에서 벗어났는데 또다시 신탁 통치를 받는다는 소식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12월 27일 한반도를 순식간에 경랑 속으로 몰아넣는 기사가 나옵니다. 신탁 통치 결정에 분노한 국민들로 한반도는 들끓었습니다. 곳곳에서 거센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신탁 통치 반대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946년 1월 3일 신탁을 반대하던 좌익이 돌연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지지로 입장을 바꿔버리면서 좌우익 간의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집니다. 반탁운동의 선봉에 선 것은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세력이었습니다.
김구의 사저인 경교장에서는 28일 좌우익 인사들이 모여 밤새 경론을 벌인 끝에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신탁 통치 문제에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던 송진우가 자택에서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는 우익 세력의 구심점으로 한국민주당을 창당하고 임시정부 요인들과도 활발히 교류해왔습니다. 미 군정과도 가까웠던 그는 미국의 입장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던 일이 찬탁으로 읽혀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주요 인사가 암살까지 당하면서 신탁 통치 문제는 해방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혼란 속에 임시정부는 2개의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국자 제1호는 미 군정청에서 일하는 한인에 대해서였고, 국자 제2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포고령 발표 후 서울 시내 경찰을 비롯한 군정청 직원들이 김구를 따르겠다며 파업을 발표했습니다. 임시정부 주도로 열린 탁치 반대 국민 총동원 시위 대회에는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30만 명의 시민이 모일 정도였습니다. 이에 1946년 1월 1일 하지 미군 사령관은 김구를 소환해 경고를 합니다. 결국 임시정부는 파업을 중단하고 일터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 군정 당국과 김구의 사이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임시정부의 격렬한 움직임에 반해 이승만의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29일 전 국민이 반대하면 각국은 절대 동정할 줄 믿는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감정적인 정서에 비춰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과 같은 보호국화 이러한 것을 연상시켜가지고 그 제2의 독립운동, 반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이 좌우익 간의 일치된 반탁의 분위기가 그 1946년 1월 2일에 그 조선공산당이 이제 그 모스크바 결정 지지로 선회하게 되면서 좌우익 간의 분열을 하게 됩니다. 좌익은 모스크바 결정 지지, 즉 찬탁을 하게 되고, 우익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반탁 노선을 견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찬반탁 논쟁이 민족 내부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적으로 미소 간의 이 대립을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분단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이전 국내 정국은 친일파 청산과 난립한 정당 등의 통합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신탁 통치를 둘러싼 국론 분열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1946년에 들어서면서 신탁 통치를 둘러싼 대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할 미소 공동위원회가 곧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소 공동위원회에 제출할 국내 정치 세력의 통일된 정부 수립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 대비해 국내 정치 세력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구의 임시정부와 이승만의 독립축성중앙협의회가 연합해 1946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가 발족됩니다. 여기에서는 과도정부 수립 등을 위한 최고정무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미군정은 향후 이를 미군정 최고자문기구인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으로 인정합니다. 의장은 이승만, 부의장은 김구, 김규식이었습니다. 한편 박헌영, 여운형 등 좌파 진영은 임시정부를 탈퇴한 김원봉 등을 포함해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했습니다.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논의할 미소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좌우 대립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한편 38선 이북에서는 김일성과 김두봉을 중심으로 조선 통일정부 수립 때까지라는 단서 아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됐습니다. 이렇게 미소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좌우 분열에 이어 남북 분열까지
본격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6년 3월 20일 드디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연합국의 합의로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미소공동위원회와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논의할 정당과 단체 선정 단계에서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좌우 세력이 대립하는 상황,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한국에 와서 그런 여러 각계 대표 단체들을 만날 때 문제가 생겼어요. 모스크바 3상회에서 한국을 신탁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걸 즉각 반대하고 반탁운동을 전개했잖아요. 그 모스크바 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여기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그게 소련의 입장이죠. 근데 미국은 만일에 반탁운동하는 사람이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좌익 세력들만 참여하게 되죠. 미소공동위원회하고 좌익 세력이 참여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면 그 임시정부는 좌익이 주도하는 정권이 되잖아요. 미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미소 간에 반탁운동을 주도했던 이런 단체나 인사들을 미소공동위원회 협의 대상으로 참여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 가지고 미소 간에 합의를 못 보는 것이죠.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에 들어간 가운데 이승만은 전국 순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미 군정이 소련과 타협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던 6월 3일 이승만은 정읍 연설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절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한만의 임시정부,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승만의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구, 김규식, 여운형 또한 이승만의 발언을 비판하며 단독정부 수립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 미 군정청 또한 이승만의 이러한 단독정부 수립 발언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미국이 구상한 새로운 정책은 소련과의 협상, 그리고 이승만, 김구 등 우익 핵심 인사를 이선으로 물리고 중도 세력을 육성해 임시 입법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중도 우파를 대표하는 김규식, 중도 좌파를 대표하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운동을 시작합니다. 좌우 합작운동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전체가 하나로 통합돼 임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10월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됩니다. 여기에는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요청,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리 조리의 제안, 테러 제지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된 원칙은 좌우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좌우 대립의 골은 이미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졌고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과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12월 12일 좌우합작위원회는 미군정의 지원 아래 김규식을 의장으로 하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을 탄생시킵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 최초의 대의 정치기구가 탄생한 것입니다. 미소공동이라고 결렬이 되니까 이 중간파 진영에서는 예를 들면 여운형이라든지 또는 김규식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은 이거 미소공동위원회가 통일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돼 있는데 미소공동위원회가 깨지게 되면 통일 임시정부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좌우합작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좌우합작운동을 미군정이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 남조선 과도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이 과도정부의 입법부 역할을 것이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입니다. 우리가 1948년 5월 10일에 처음으로 재헌의회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선거법을 바로 그 과도입법의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재헌의회는 헌법만 만들면 되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하자. 그리고 200명으로 하자 하는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이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최초의 입법기구로서
18개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5건이 미군정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보류됐습니다. 정원의 반을 미군정이 임명하고 통과된 법률 또한 미군정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 합작운동은 미군정의 지원 아래 꾸준히 이어집니다. 좌우 합작 7원 측에서 천명한 것처럼 1947년 5월에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미소공동위원회 성공을 위한 임시정부 헌장도 마련됩니다. 여기에는 김구, 이승만을 제외한 우익 세력도 참여해 통일정부 수립의 꿈을 이어갑니다. 1945년 해방공간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치열한 각축장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찬탁, 반탁, 좌익과 우익으로 분열된 현대사의 서막은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극심한 국론 분열과 이념 대립은 급기야 무차별적인 테러로 이어졌습니다. 광복으로 새로운 희망을 꿈꾸던 해방 정국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연이어 의문의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 5명의 지도자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해방 정국에서 새로운 나라 건설과 사회 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방 정국이 암살과 테러로 점철될 때 국제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47년 3월 미국은 공산 세력 확대 저지를 위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냉전의 그림자가 한반도에 깊은 그늘을 들이우고 맙니다. 1947년 7월 19일 해화동 로타리에서 3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여운형이 탄 차가 해화동 로터리를 향해 골목길을 빠져나오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파출소 옆에 서 있던 트럭 한 대가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여운형의 차는 속력을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 뒤쪽에서 한 젊은이가 권총을 겨누고 달려와 3발을 쏘았습니다. 여운형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암살 배후를 두고 다양한 설이 돌고 있습니다. 당시 암살 행동대는 백의사라 불린 비밀 결사였고 그 뒤에는 노덕술 등 친일 경찰들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최종 배후가 누구였는지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직 이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결렬되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에 의해서 이 몽양을 내세워서 북조선 인민위원회랑 합작을 해가지고 통일된 임시정부를 이제 구축할 수 있었던 그러한 여지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그의 암살은 그러한 미국의 그 통일된 그러한 이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이 장애를 주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미국은 통일된 그 이 한반도를 구상하는 것을 이제 접고 1947년 가을에 이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키는 신탁 통치를 폐기하는 그러한 이 정책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단 정부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이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운형 암살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인 1947년 12월 2일 우익을 대표하는 한국민주당 정치부장 장덕수가 자신의 집에서 암살당합니다. 범인은 현직 경찰과 대학생이었습니다. 한반도 내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던 장덕수의 피살은 미군정 당국에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장덕수는 미소공동위원회 참가와 단독 선거 문제로 김구와 대립했고 단독 선거 주도권을 놓고는 이승만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장덕수 암살 사건은 전국에 파란을 몰고 왔습니다. 한민당은 사건 직후 암살의 배후로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을 지목하며 압박했고 결국 김구는 미군정의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승만과 김구를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었고 미군정과 김구 사이도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암살은 대개 이제 과격한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이 온건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받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아 성진우 선생이나 몽양 여운형 선생이 계속 정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미래의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이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했다고 하는 것은 분단으로 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아쉬운 점이다. 이들이 만약에 통일된 조국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분단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이 반사실적인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반사실적인 가정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들의 암살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 남한내 전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좌우 합작운동이 아닌 이승만의 남한 갑지 순회 연설이었습니다. 당시 미 군정의 추산에 의하면 약 61만 8천 명 정도가 이승만의 연설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승만의 인기는 귀국 이후 최고조에 이르렀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에서 열세였던 우익 조직도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6월 10에서 11일 진행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전국대회에서 이승만은 김구 중심의 임시정부 세력을 밀어내고 실질적인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냉전의 포문은 1947년 3월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이 열었습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 그는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에 군사,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한마디로 냉전이 앞으로 미국의 대외 외교 정책과 전략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3년 후에 1950년에 에치슨 라인이 발표가 돼요. 그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은 일본, 그다음에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 이 지역을 에치슨 라인에 긋고 한국과 대만을 제외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트루먼 독트린이 이제 그 냉전 정책, 방공 정책을 표방을 했고, 실질적으로 군사 전략 선상으로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외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한반도의 어떤 정치적 불안한 것이 설정이 됐고, 또 그런 것은 해방 정부를 더 혼란스럽게 부채질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 1947년 5월 속개돼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진행되던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난항을 겪게 됩니다. 여전히 문제는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할 정당, 사회단체 선정이었습니다. 대립이 계속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자는 제의를 했고, 소련은 미소 양군은 철수하고 조선인민에 의한 자주적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제안이 가결되고 10월 조선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 그것은 남북이 사실상 분단정부 수립의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948년 1월 유엔은 한국임시위원회를 구성해 파견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신탁 통치 없이 한반도의 합법적인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선거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단독정부 수립을 앞두고 있던 북한은 이들의 입국을 거부합니다. 결국 2월 26일 열린 유엔 소총회의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가시화되던 1948년 2월 10일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절절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육시를 조국이 필요로 한다면 당장이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 생전에 38 이북에 가고 싶다. 그쪽 동포들도 제 집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서 죽고 싶다. 전국에서 단독정부 수립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미 군정 하에서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제주 4.3 항쟁입니다. 1947년 제주 관덕정에서 벌어진 3.1절 행사 당시 발생한 단정 반대 시위. 경찰 발표로 시위군 중 6명이 희생되는 3.1 사건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주도로 무장 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진압이 시작됐고 1948년 11월부터 49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제주도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인명피해도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독정부 반대로 시작된 비극은 오늘날까지 깊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 날 3.1절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가지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을 해산하려던 경찰이 수만 명의 시민이 나오니까 발포를 했어요. 6명이 죽고 8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군 정치 아닙니까? 미군정이 경찰의 발포가 정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던 공무원들이 경찰이 발표를 하고 미군이 계엄을 내린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이 잘못을 갖다가 사과하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민과 함께 파업을 하는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좌익이다라고 해가지고 미군이 상당히 무자비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 토벌대라든가 또는 그 소북청년단 같은 우익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습니다. 4월 3일 처음에 이 시위의 출발은 제주도 남로당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주도당 남로당이 그렇게 다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거의 가세를 했는데 그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학살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나는 통일을 위하여 마지막 독립운동을 하러 가는 것이다. 남북연석회의 참석을 위해 길을 나선 김구 선생이 시위대를 향해 한 말입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1948년 5월 10일로 확정된 가운데 김구 선생은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합니다. 분단을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북한과의 대화를 선택한 겁니다. 김구 선생은 조국이 없으면 민족도 없고 민족이 없으면 어떤 당도 체제도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염원한 통일 조국. 역사는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1948년 4월 19일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남북 연석회의가 개막됐습니다. 4월 22일 회의에 참석한 김구는 연석회의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의 염원을 얘기했습니다. 조국 분열의 위기를 만구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은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사주의 독립을 견지할 대계를 창소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성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남북 연석회의를 마친 김구와 김규식은 5월 5일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희망을 안고 돌아옵니다. 이번 남북 연석회의에서 통일 조국을 재건하자는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당장은 남행을 할 수 없으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으니 이러한 연석회의를 진행한다면 통일정부 수립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는 반대올시다. 하지만 이들의 부푼 희망은 이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북한은 이미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사실상의 단독 정부가 수립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50총선 직후인 1948년 5월 14일 북한이 남한으로 보내는 전기를 끊는 5.14 단전을 감행합니다. 이로 인해 남북 갈등은 더욱 증폭됩니다. 당시 전력 사용량의 70%를 북한에서 공급받았던 남한. 단전 사태로 남북한 협상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남북은 각자 단독정부 수립에 들어가게 됩니다. 1948년 5월 재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김구와 김규식 등은 분단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선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48개 정당과 사회단체 그리고 무소속 등 총 948명이 참여해 임기 2년에 국회의원 200명을 뽑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투표에 투표 방법을 몰라 어리둥절한 이들도 많았지만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라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입각해 치러진 최초의 선거였습니다. 암울했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 국가의 틀을 세우기 위한 감격적인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선거 결과 무소속이 85명으로 가장 많이 당선됐습니다. 가장 많은 후보를 냈던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55명의 당선자를 내는데 그쳤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나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민주적인 선거라는 거거든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를 처음 실시한 라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적인 대표를 뽑지 못했다라는 것. 원래 총 국회의원 숫자를 298명으로 정해놨다가 이제 100명 뽑지 못하고 그래서 미수복 지역으로 이제 북한을 놔두고 나머지 198명을 뽑았는데 그 당시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큰 실체였던 김구 선생 중심의 정치 세력이 다 그 선거에 거부를 하면서 반쪽짜리 그러니까 총선거가 좀 치러졌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아쉬움은 있죠. 1948년 5월 31일 이른 아침부터 광화문 중앙청 주변은 수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역사적인 재헌국회 개원을 함께하려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애국가 합창과 함께 드디어 광복 후 최초 국회의 개원식이 시작됐습니다. 이 국회에서 건설하는 정부는 즉 1년에 서울에서 수립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입니다. 고난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여 민국 정권은 12년으로 시간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하는 정부는 이 정부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포하는 바입니다. 이승만 임시의장은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재헌국회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재헌헌법이라고 하고 48년 7월 17일 날 공포가 됐죠. 그 재헌헌법 전문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이제 이것을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라고 돼 있죠. 대한민국은 1919년에 기미 3.1운동으로 건립됐고 우리는 그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하는 것을 세계에 선포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또 그 대한민국이 민주독립국가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재건하는 거다라고 해서 재헌국회에서는 자기들이 새롭게 국가를 세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1919년에 건립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계승하고 재건하는 것이다. 라고 밝혀놨죠.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첫 본회의를 국회 속기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재헌국회는 개원 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헌법 제정에 착수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 국호와 정부 형태였습니다. 논란 끝에 국호는 대한민국,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마련됐습니다. 북한에서도 1948년 7월 10일 헌법이 공포됩니다. 곧이어 9월 8일에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대 내각이 발표됩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남과 북의 각각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1948년 7월 17일에는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재헌헌법이 공포되고 사흘 후인 1948년 7월 20일 제정된 헌법에 따라 초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헌법 제53조에 의해서 대통령 투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모여서 3분의 2 이상의 득점으로 당선되려는 것이옵시다. 이승만 의원의 득표는 180인 것으로 3분의 2 이상의 절대 다수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승만 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참가한 196인 가운데 이승만 180표, 김구 13표, 안재홍 2표, 무효표 1표로 이승만의 완승이었습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시영이 133표를 확보하면서 김구를 제치고 초대 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1948년 8월 15일 오전 11시, 해방 후 꼭 3년째 되는 날, 광화문 중앙청 광장에서는 역사적 순간이 펼쳐집니다.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국민 축하식이 열린 것입니다. 원활에 거항하는 민족은 우리의 사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들이 서로 탄광한 것을 담아 선축합니다. 이날의 동양의 한 국가부진 대한민국정부가 국내에서 40여 년을 두고 나라의 군권을 희생적으로 투쟁하여 있다가 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세! 만세! 1945년 8월 15일 해방. 그로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 3년의 해방 공간.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도 전에 맞은 수많은 시련과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미군과 소련군의 군사 경계선은 남북 분단으로 고착화됐습니다. 김구가 꿈꾼 통일 조국의 꿈은 결국 사라지고 80년이란 긴 분단의 아픔이 시작됐습니다. 파란만장한 진통 끝에 탄생한 재헌국회와 대한민국. 비록 남과 북이 함께하진 못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엔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 야심차게 출범했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직후 친일 청산을 위한 재헌국회의 노력,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